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화이자. 코로나 특수 끝나고 나서 몇 년간 좀 힘들었잖아요. 성장 동력 찾는 데 고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매출도 많이 줄고 또 이렇다 할 블록버스터 신약도 좀 부족했고요. 투자자들 신뢰도도 약간 흔들렸죠. 주가도 계속 부진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이자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메세라 인수입니다. 아, 메세라. 이게 비만, 대사질환 이쪽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나 릴리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이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게 거의 뭐 필수적인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유일한 출구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메세라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 치료제들, 그 GLP-1 계열 약물들의 단점이 좀 있었잖아요. 아, 네. 뭐 속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 내약성 문제나 위장 부작용, 이걸 개선할 잠재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메세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또 하나의 비만약 후보가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3의 후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죠. 와, 그럼 정말 중요한 회사였네요.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경쟁이 엄청났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아주 치열했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두 회사가 제시한 최종 가격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당 한 $86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의 비슷했어요. 화이자는 이제 현금 얼마를 바로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신약 개발 성공하면 더 주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총액은 최대 86.25달러. 네, 거의 노보노디스크가 평가한 금액이랑 같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변수요? 바로 FTC, 미국 규제기관이요. 아, FTC가 개입을 했군요. 네, FTC가 노보노디스크에 제안은 구조가 좀 복잡하고 이러다 주주들이 약속된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잠재적인 규제 위험을 딱 경고하고 나선 거죠. 가격은 비슷한데 한쪽은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거네요. 메세라 이사회는 정말 고민 많이 했겠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규제 리스크가 거의 없는 화이자 쪽 제안이 더 확실한 가치를 준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현금 확보도 가능하고요. 그 CVR 구조가 오히려 규제 우려를 피하면서 매력적인 카드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화이자 손을 들어줬어요. 가격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거래의 확실성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M&A 하나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 화이자의 미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네, 그럴만합니다. 메세라 기술이 단순히 살 빼는 약 그 이상이거든요. 그 부작용 개선 가능성,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네, 임상 데이터 보면 예를 들어 MAT97i 같은 경우에 위약 대비 체중 감소 효과는 확실히 보이면서도 구역질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 발생률은 기존 약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이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환자들이 더 편하게 더 오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단순히 효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군요. 이번 인수가 화이자 내부의 연구개발, R&D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전처럼 내부 개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그냥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거죠. 바잉 이노베이션, 혁신을 산다는 전략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으로 옮긴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거군요. 네, 자체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능성 높은 기술을 빨리 확보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죠. 장기적으로 보면 화이자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앞으로 화이자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가라든지 시장의 평가라든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으로 메세라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단계별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고요. 임상 결과 발표 때마다요? 네. 둘째는 한 2028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실제 신약 승인이 나고 출시가 되면 그때는 정말 비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매출 동력이 될 겁니다. 진짜 캐시카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더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시장이 화이자를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좀 침체된 제약사, 이게 아니라 차세대 대사질환 분야의 리더로 다시 평가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는 거네요. 네. 물론 이 모든 건 메세라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죠. 결국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는 단순한 거래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새로 쓰는 정말 전략적인 결정이었군요. 주당 최대 86.25달러라는 가격도 그만큼 화이자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가격에는 화이자의 절박함과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화이자는 포스트 메세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화이자와 메세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화이자가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릴지 정말 기대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 화이자 사례처럼 요즘 큰 제약사들이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의 혁신적인 바이오텍 기술을 사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런 바잉 이노베이션 트렌드, 이게 앞으로 제약산업의 R&D 생태계나 또 혁신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들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